하지만 이게 이렇게 막 스타트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예방 모임의 스타트로 네, 우리 국가 간 세미나가 첫 이제 타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홍대에서 또 하는 게 되게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 공연장에서 뭔가 세미나 같은 강의를 듣는 것도 처음이어서 여러분들도 또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새로울 텐데, 네, 오늘 저희 함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집사님은요, 그 이계룡 집사님이라고 저희 2019년도에 한번 딱 예방 모임 이 시기에 특강을 한번 해주셨어요. 그때도 국가 간 특강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때 계신 분? 네, 그때 계신 분. 네. 네, 이분들은 최소 이제 대학 청년 중고 대학 청년의 좀 중고분들이신데, 네, 19년도 이제 그 코로나 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특강을 해주셨는데, 되게 제가 이번에 예방 모임 설문조사를 할 때 집사님 특강이 이제 설문조사 요 라인에 이렇게 희망하는 순서 요거에 넣었었는데 되게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의견도 많이 주시고 또 저한테 집사님 섭외됐냐고 막 되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 감사하게 되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교회 신문 영혼의 때를 위하여의 안보 칼럼과 또 관련해서 되게 많은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저희 대학 청년회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리시보다 뭐다 하면서 굉장히 국가 간 관련된 뭐 특강 모임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뭐 이제 홍대 건축도 있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이 놓쳤는데 이번 방학 때 네, 집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성경적 가치관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세대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강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좀 네, 듣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우리 집사님 앞으로 모실 때 네, 집사님을 쓰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치시면서 네, 맞이하겠습니다. 들리세요? 네네네. 아, 그 오다 가다 보신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시죠? 네. 그 제가 이제 대학 청년회 2019년에 처음 왔었고 지금 이제 2020년에도 했었고요. 한 네 번째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여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남의 교회에 온 것 같아요. 맨날 네?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횡단보도에 아침에 주일에 보면은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봉 들고 횡단보도 건너가셔라 정지하셔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안 건너가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건데 안 건너가게 했다가 이제 욕 처먹고 그래서 빨리 왜 안 여냐고 그래서 맨날 그렇게 욕 처먹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여기 오면은 갑자기 강사님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온 것 같은 느낌이 예. 그래서 뭐 저는 이게 하나도 안 비싸고 하나도 안 귀한 사람이어서 아무 때나 불러주시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2009년에 처음에 교회를 왔거든요. 우리 교회를 처음에 왔는데 이제 아내 때문에 왔어요. 아내 때문에 결혼을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끌려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결혼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걸 미끼로 등록을 시켜가지고 2009년 5월에 처음에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2011년까지 이제 설교를 강제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을 들으면서 수첩 갖고 가가지고 목사님 잘못된 얘기 하는 것 같다고 다 적어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따지고 그러다가 이제 2011년 한 11월쯤에 그때 11월에 성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주기도문 강해 설교 듣다가 갑자기 이렇게 뇌가 흔들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이제 원래 저는 이제 97학번입니다. 97학번이고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최근에 충격적인 일이 이제 우유 유통기한 뒤져보려고 이렇게 보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눈이 잘.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까운 거 잘 안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요새는 좀 내가 많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97학번이고 이제 97학번으로 대학 입학해서
저는 이제 운동권의 한 반쯤은 발을 걸치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더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전 과거에, 지금 말고, 지금 말고 과거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에 이제 소위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의 이제 뇌구조를 똑같이 갖고 살았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막 이제 활동적으로 막 뭐를 한 사람은 아닌데 뒤에서 이제 조그만 동아리에서 후배들 교육시키고 그래서 사람 바꿔놓고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인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 와서 되게 힘들었었죠. 많이 힘들었었고. 근데 뭐 그거 이제 거기 사연도 한 2시간은 떠들어야 돼요. 이제 제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 사연을 떠들려면 2시간은 떠들어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처음에 결혼하고 2009년에 궁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와가지고 저희 아내가 저녁만 되면 집을 나가요. 한 2년인가 3년인가를 집을 계속 나간 저녁 때만 되면. 그래서 교회 간다는데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데 간대서 갔다 와라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듣고 보니까 그때 매일 작정 헌금 5,000원씩 헌금을 하면서 2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지금 그런 이념이 다 무너지고 이제 반대쪽 극단으로 가가지고 지금은 저보다 더 이쪽으로 더 극단적인 사람은 없을 것 같은 정도로 이제 변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제 소위 운동권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 생각들을 이제 뭐 누구보다 잘한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나라를 어떻게 허물어뜨리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20대를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신앙생활 딱 시작하면서 나 20대를 잘못 보냈다고 되게 막 후회를 했는데 또 이제 그 잘못 보낸 기간들이 또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그때 정신을 차렸으면 조금 더 잘 살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쓰일 수 있다는 게 감사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가관 세미나잖아요. 국가관 특강인데 제목이 페미니즘이거든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아까 2019년에 계셨던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분자혁명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이제 거기에서 연장돼서 좀 강론을 그때 총론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강론을 말씀드리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페미니즘 얘기로 가기 전에 이제 이 소위 좌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좌파 이제 다른 말로 진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이런 걸 이제 크게 2가지로 대별해서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제목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이제 여기 보면 제목을 보면은 정체성의 정치, 분자혁명 그리고 페미니즘의 욕망과 논리구조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봤는데 혹시 학교에서 정체성의 정치라는 말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정체성의 정치 잘 못 들어보셨어요? 분자혁명이라는 말은 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굉장히 생소한 용어인데 사실은 저게 용어만 생소하고 내용은 우리 삶 속에 싹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말씀을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너무 경건해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살짝 걱정이 되는데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맨날 저는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남들 다 할 거라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일단 진보 좌파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제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유사 종교 집단이 유사 종교 집단. 그러니까 이제 유사 종교라는 게 뭐냐면 진짜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러는 건 아닌데 뭐냐면 이 사람들도 영적인 결핍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좌파로 가면은 소외라는 말로 소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소외라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외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 힘든 거를 소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소외의 원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결핍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제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이제 요 소외를 영적인 결핍을 극복해 나가고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랑 구조가 똑같아요. 좌파가. 그래서 우리 인생이 소외되어 있는데 이 소외의 원인이 뭐 때문이냐? 억압 구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저 이상한 대통령들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재벌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이제 원인을 잡고 그럼 이제 이걸 극복하려면 여기서 이제 구원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한 걸까요? 혁명이 필요한 거죠. 혁명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좌파들입니다. 근데 이 좌파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계속 찾냐면 유토피아를 찾아요. 유토피아를. 그래서 유토피아를 성경에서 말하는 두 글자로 바꾸면 뭘까요? 유토피아. 맞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이 좌파입니다. 예.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그러나요? 없죠. 예. 이 땅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창세기 2장 보시면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땅에 가시덤불을 내고, 예. 그리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그 다음에 하와는 이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고통의 공간이 이 땅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게 힘들다라는 걸 우리 믿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로 좌파들입니다. 그래서 좌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 이게 이제 좌파의 특징이고, 예. 그래서 그 시작부터 어때요? 성경하고 안 맞죠.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좌파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도 불러요? 진보 이렇게 부르죠. 거기서 진보가 뭘 향한 진보겠습니까? 예, 유토피아를 향한 진보, 천국을 향한 진보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기독교인이면 내가 성경을 믿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좌파가. 예, 이해되시죠? 예, 이제 요거 밑에 깔아놓고 이제 그다음 얘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좌파가 그럼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이제 최근대에 들어서 이제 한 일이 있어요. 두 가지 이제 한 일이 있는데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위당 혁명, 전위당 중심 혁명이고 하나는 분자 혁명이에요. 예,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예. 안 졸리신가요 아직? 점점 졸려지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 전위당 중심 혁명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러시아 혁명입니다. 러시아 혁명 몇 년에 일어났습니까? 이게 정확합니다. 1917년 2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 공산혁명이었잖아요. 이 혁명의 방식은 어떤 거였냐면 레닌으로 대표되는 그 일단의 사람들이 이제 그 기존의 정치 권력을 때려엎고 그 권력을 가지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겁니다. 예, 그게 전위당 중심의 혁명이에요. 예, 근데 이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예, 실패했죠. 예, 박살이 났습니다. 언제 최종적으로 실패한 게 검증이 됐냐면 91년에 이제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검증이 됐는데, 근데 요게 소련이 그 이상적인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에 봤더니 거기 이상 국가를 세우겠다고 해서 이렇게 거기 가봤더니 막 감금, 납치, 반대하는 사람들 납치하고 감금하고 고문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다른 길을 좀 찾아보자. 그게 이 분자혁명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많이 쓰는 말로는 정체성의 정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전위당 중심의 혁명은 뭐냐면 기계를 바꾸고 싶어요. 이제 요 기계를 어떻게 바꾸냐면 전위당 중심 혁명은 뭐냐? 기계에 비유하자면 이 기계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전위당 중심 혁명이고, 분자혁명은 뭐냐면 기계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데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나사를 하나를 딴 걸로 바꿔요. 그럼 나사 하나 딴 걸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도 다 바꿔야 되거든요. 네.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게 분자혁명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분자가 이제 작은 분자를 말하는 거예요. 원자 분자할 때 그 분자. 그래서 세부적인 부속품 하나를 딱 바꾸면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디자인을 뭐 예를 들면 뭐 여기로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교회처럼 원목으로 딱 장식을 하면 이 천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놔두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예, 여기 원목 디자인으로 하면 거기에 어울리는 천장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부분 하나를 바꾸면 나머지를 다 바꿔야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예. 그래서 분자혁명은 세상 전체를 일거에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를 바꿔가는 겁니다. 누가 바꿔가냐? 소수자들이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게 좌파들이 시행했던,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는 이제 위는 아니고 아래죠, 아래. 위는 실패했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우리가 많이 만나는 뭐 동성애 문제나 그다음에 등등등등등 하는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분자혁명에서부터. 그래서 이 분자혁명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자, 맨 위에 자본주의라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받치고 있는 게 밑에 요 파란색 있죠. 주류 문화가 떠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면 일부일처 가족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면 일부일처 가족제도에서 뭐를 만들어낼까요? 그렇지, 자녀들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예, 갑자기 반말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자녀들을 만들어낸다. 자녀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자녀들을 가정에서 아빠 엄마가 잘 돌봐서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 키워내죠. 얘네들이 또 뭐가 됩니까?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되는,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일처 가족제도가 깨지면 안 돼. 왜? 자본주의가 유지돼야 되니까. 그럼 자본주의가 유지되면 여기서 제일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은 기업가들이야. 예. 그럼 기업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일처 가족제도는 유지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네네. 그래서 자본주의는 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성별 분업구조, 성역할. 남자와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어. 그래서 그 여성들은 가사노동을 하고 남성들은 밖에 나와서 일을 해야 돼. 자, 그럼 가사노동을 이제 싸구려로 가사노동을 이제 그 좀 얕보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돼야지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아야지 기업가들이 근로자들한테 돈을 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이제 집에서 살림을 하고 저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높게 쳐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직장 사장님이 저한테 월급을 줄 때 저의 노동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죠? 집사람의 살림에 근거하고 있죠. 집사람이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줘야지 제가 그거 먹고 나가서 밖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직장 사장님이 저한테 월급을 줄 때 뭐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여성의 가사노동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성의 가사노동이 이제 싸구려 취급을 당하면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성의 가사노동을 싸구려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본주의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면 수월성 교육, 훈육, 이건 교육과 관련된 건데 훈육 인성 교육, 수월성 교육이라는 그러니까 수월성 교육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엘리트로 키워내는 교육. 예. 그다음에 훈육 인성 교육은 뭐냐면 이제 훈육이 뭔지 알죠? 예, 애들이 잘못하면 달래주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뚜리가 패가지고 이게 따르게 이게 아닌데, 예, 뚜리가 패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좋은 말로 타이르다가 안 되면 조금 험한 말로, 험한 말로도 아닌데, 예, 그런 걸로 뭔지 아시죠? 예, 그런 걸로 아이들을 교육시켜가는 거.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하냐? 집에서 그렇게 혼나고 예의 범절을 갖춰야지 나중에 회사 가도 누구한테 고분고분해져요? 사장님한테, 직장 상사한테 고분고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훈육 교육, 훈육을 시키는 이런 것들을 주류 문화로 사회가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예. 인종차별도 마찬가지죠. 인종차별, 그러니까 흑인은 열등해야지, 내지는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열등해야지 우리가 데려다 쓸 때 싼값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종차별 문화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 이 분자혁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자본주의 현대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런 주류 문화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이런 주류 문화들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피해가업자, 밑에 빨간색이 적혀있는 사람들. 자, 일부일처 가족제도를 유지하게 되면 누가 소외됩니까?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가 소외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네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가정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형성한다. 그러면 한 남자와 한 남자는 형성을 못하네. 예, 한 여자와 한 여자는 형성을 못하네. 이 사람들이 저 주류 문화 때문에 피를 본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저런 성별 분업구조, 성역할, 여성의 노동이 폄하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누가 피를 봅니까?
여성이 피를 본다는 거죠. 자, 훈육 인성 교육 하다 보면 누가 피를 봅니까? 청소년과 아동. 왜? 두들겨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혼나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인종차별하면 누가? 이주민들. 그 주로 이제 그 아프리카나 아랍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종교가 뭐죠? 이슬람이죠. 이런 분들이 차별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자본주의를 지탱하다 보면 이런 주류 문화가 필요하고, 저걸 지탱하려면 이런 주류 문화가 필요하고, 이런 주류 문화를 유지하다 보면 요 밑에 깔려 있는 빨간색 부분의 사람들이 소외되고 차별받는다는 겁니다. 억압당하고.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피억압자들이 해방되려면 예, 자본주의를 때려 엎어야 되는데 자본주의를 바로 때려 엎기는 힘들고 뭐를 하면 되냐면 저 주류 문화를 없애면 됩니다. 그죠? 그럼 자, 가족은 일부 일처만 만드는 게 아니야. 동성애자도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겠죠. 그죠? 예,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동성자도 결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일부 일처 가족 제도가 깨져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성의 가사노동도 충분한 인정을 받을 수 있어. 내지는 뭐 여성도 남성 이상으로도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면 이제 또 위에 주류 문화가 또 깨지겠죠. 그 다음에 아이들은 학생인권 이런 거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면 아이들이 사장한테 고분고분하는 아이들이 없어지겠죠. 이해되세요? 예. 그럼 주류 문화 깨졌네. 이 문화 깨지겠네요. 그러니까 이슬람과 이주민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막 난민 받아주고 그 사람들 위한 다문화주의를 막 하고 인종차별하는 문화 없어지겠죠? 자, 이거 다 주류 문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깨졌어요. 그러면 깨지면 위에 있는 자본주의 어떻게 되죠? 이거 무너진다는 거죠. 지금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 예. 그래서 저 자본주의를 지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주류 문화들이 필요한데 그 주류 문화 때문에 밑에 있는 피억압자, 이 사람들이 억압받고 있고, 그럼 이 억압받고 있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저 자본주의를 한 번에 옛날에 전위당 방식으로 때려 엎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이익을 찾아가다 보면 하나하나 분자들, 각각의 분자들이 하나하나를 바꿔가다 보면 저 위에 있는 게 다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보셨죠? 그 동성애자 건강보험, 피보험자 부양 보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하면 여기서 그럼 교회가 왜 문제냐? 교회에서 이거 일부 일처 가족은 누가 만들어요? 일부 일처가 만들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들죠. 한 남자와 한 남자가 만들 수 있다고 하네? 아니잖아요. 아이들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요, 성경에? 매를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고, 훈육을 해야 된다고 나오죠.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고 무슨 인종차별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저 두 가지만 딱 얘기를 하면 그런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주류 문화 속에는 성경이 명한 문화들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피억압자들이 저 주류 문화를 때려 엎으면 기독교는 어떻게 되나요?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교회가 이 분자혁명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이게 영적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공산주의도 물론 문제죠. 예. 공산주의도 문제고, 또 이제 새끼를 세면은 또 한참 돌아와야 될 것 같아서 저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지금 영적 전쟁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전위당 혁명 세력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어요. 걔네들이 누구냐면 주사파죠, 주사파. 주사파를 예전에 이제 아까 우리 청년 회장님 기억하고 계시던데 NL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내셔널 리버레이션 민족 해방파, 그래서 NL이라고 부르고, 그 주사파들이 지금도 대학에서 양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주사파들이 진짜로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북한에 있는 그 뚱뚱한 사람을 자신의 장군이라고 여겨요. 장군님이라고, 장군님.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장군님 영전에 당선증을 바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안 믿기시죠? 예, 안 믿기시면 나중에 그 자료를 제가 이제 오시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전위당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과의
대립이 지금 하나 존재하고 있고 그것만큼이나 무서운 대립이 이런 분자혁명파들과의 대립이 하나의 또 영적 전쟁 갈등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네네. 그래서 분자혁명 이 분자혁명파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영적 전쟁은 그 두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분자혁명이 잠깐만요. 잠깐 요거를 좀 비교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전유당 혁명과 분자혁명을 좀 구분을 해드리면 분자혁명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의 정치인데 저 정체성의 정치란 말이 왜 분자혁명과 연결되는지 좀 애매하실 텐데 전유당 혁명의 주체가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와 농민이었어요. 러시아 혁명 때. 근데 분자혁명의 주류 집단은 소수자예요. 소수자는 영어로 하면 마이너리티죠. 이 소수자인데 소수자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집단. 그래서 왜 정체성의 정치냐? 저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이 인정받도록 하는 정치가 정체성의 정치예요. 그러니까 소수자 집단 정체성의 정치죠. 다 붙여서 말하면. 네. 그래서 분자혁명이 곧 정체성의 정치를 말하는 거고 그 소수자는 영어로 하면 마이너리티잖아요. 네, 마이너리티인데 그 소수자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적어야 소수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 아니다. 그럼 소수자는 뭐냐? 사회학에서 소수자는 사회적인 권력이 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소수자 그러면 숫자가 적어야만 소수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면 흑인 인구가 85%, 75인가 85% 그렇거든요. 백인은 15%인가 25%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소수자는 누구일까요? 흑인입니다. 인종차별 당하고 사회적 약자는 흑인인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도 사회적 권력이 약하면 사회적 약자, 소수자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점에서 소수자의 반대말은 사실 다수자는 아니죠. 그럼 다수자가 아니라 소수자의 반대말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주류 집단 이렇게 부르는 게 정확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다수자라고 부른다고 해서 막 틀렸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수자는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거고 주로 소수자 그럼 한번 불러볼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소수자, 장애인 대표적인 소수자 장애인 뭐 있죠? 노인 그쵸? 청소년과 어린이 그다음에 여성 그러면 요즘에 막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일단 흔히 얘기하는 여성 그다음에 흑인 사실 우리도 미국 가면 소수자죠. 황인종, 유색인종들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저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실에서 겪는 차별이나 억압을 니네 삶의 현장에서 해결해. 이게 이제 분자혁명인 거죠. 그래서 혁명의 주체가 소수자, 마이너리티, 사회적 약자. 그래서 소수자란 말 요즘에 자주 들으시죠. 그 이유가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혁명의 목표는 전이당 혁명은 권력을 쟁취해서 사회주의로 사회를 개조시키겠다는 게 전이당 혁명의 목표입니다. 근데 분자혁명은 어떻게 뭐가 목표라고 그랬죠? 주류 문화와 규범을 파괴하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기계 부속품 하나를 깨부수면 사실 자동차 멈추는 거 어렵지 않죠. 자동차 멈추려면은 스트리트 파이터 아시나요? 세대 차이. 90년대 최고의 오락실에 가면 오락게임이었습니다. 거기 차 부수는 게 있는데 차 전 다 부숴야지 되나요? 차 멈추려면? 아니죠. 뭐만 하면 될까요? 바퀴 타이어 하나 빼면 됩니다.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속품 하나, 주류 문화 하나 바꾸면 나머지 다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서 혁명의 목표가 주류 문화와 규범을 하나씩 파괴하는 거. 혁명의 방법, 전이당 혁명은 비합법 폭력 투쟁, 눈에 보이는 투쟁을 하죠. 근데 분자혁명은 뭘 하냐면 합법적 일상 문화 투쟁을 하죠. 일상 문화 투쟁을 합니다. 문화 투쟁. 저기 문화라는 게 그 음악 연주하고 미술품 공연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삶의 양식, 주류 문화, 그 문화를 가지고 투쟁하는 게 저 분자혁명 하시는 분들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일상적인 걸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뭐 합니까 이분들이? 여름만 되면 6월만 되면 퀴어 축제를 하는 거죠. 계속 보여줘가지고 평범한 걸로 느껴지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합법적인 일상 문화를 합법적인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투쟁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적인 것들이 다 공공 정치화되죠. 아니 내가 동성을 좋아하는 게 그게 사적인 문제잖아요. 그게 왜 자꾸 정치에서 얘기가 되냐고 퍼블릭한 공간에서요. 그죠? 그래서 사적인 것들이 공공화 정치화됩니다. 주로 소수자 인권운동이 저 분자혁명의 수단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혁명의 사회 배경은 전이당 혁명은 봉건 사회에서 잘 못 사는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분자혁명은 잘 사는 나라에서 일어납니다.
여유가 있어야지 그 일상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사례는 전이다혁명, 러시아혁명, 분자혁명은 68혁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68혁명. 프랑스에서 1968년에 일어났던 혁명인데 이게 모두가 실패했다고 봤는데 68혁명의 목표는 문화의 개조였거든요. 문화의 개조. 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지금 90년대 우리나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자혁명이 68혁명 때 일어난 그 혁명이 분자혁명이고 그 이론이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의 90년대에 유입이 됐습니다. 자, 점점 숙연해지는데 분위기가 살짝 걱정이. 예.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예. 더 숙연해질 것 같아서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1970년대 이 분자혁명이 막 탄생하게 되는 게 1950년대 70년대 사이에 서유럽에서 탄생하게 되거든요. 미국 사회에서 잘 사는 나라에 탄생하게 되는데 전이당 혁명을 한 소련을 보니까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저기 망했다, 저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제 회의감이 퍼졌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가난한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얘네들이 혁명을 일으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서구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약이 올라가지고 걔네가 이제 만들어낸 논리가 뭐냐면 서구의 노동자들이 왜 혁명을 안 일으키려고 그랬을까요? 자기 차 끌고 다니고 풍요로워졌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랬더니 얘네가 무슨 전략을 취하냐면 야, 니네 풍요롭지? 근데 사실 잘 생각해봐. 니네 풍요로운 거 좋은 거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논리가 만들어지냐면 니네 풍요로우려면 일해야 되잖아. 일 많이 하니까 니네 돈 쓸 시간 없지? 그러고도 행복이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요즘에 퍼져 있는 논리들이죠, 그게.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얘기들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자, 다음에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분자혁명이 언제 유입이 됐냐? 90년대 초반에 유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90년대 초반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이게 막 들어왔어요. 엄청 쏟아져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도 딱 그 시점이에요. 소련이 망하고 북한이 망한 게 딱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럼 전이당 혁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다는 의식들이 좌파 내에서 확산이 쫙 됩니다. 90년대는 좌파들의 그 좌절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은 즐기죠.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끌고 들어온 게 뭡니까? 분자혁명을 끌고 들어와요. 이게 서구에서도 분자혁명이 소련이 잘 안 될 것 같을 때 끌고 생겨난 이론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역시 90년대에 소련이 망하고 북한이 안 되니까 끌고 들어온 게 이 분자혁명론입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 대략 지금 몇 년 흘렀습니까? 30년 흘렀죠. 그 30년 동안 이 분자혁명론이 이거를 대학에서 배운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이 됐고 교수님이 됐고 기자의 중견 기자들이 됐고 그 사람들이 이걸 쭉 확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30년의 이론적 투쟁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거라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한참 들었던 혹시 저 철학과 굴뚝청소부라는 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네, 안 읽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분자혁명의 한 실제 사례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 가족제도 근간 흔드는 판결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제 동성 커플이 그 우리나라에서 가족이면은 가장이 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아내야. 그럼 나는 이 사람이 혼자 건강보험 내면 나는 요 밑으로 쏙 들어가죠. 이해되시죠? 건강보험료 내보셨나요? 내고 계신 분도 계시죠. 예. 그 피부양자가 된다는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예, 부양자가 내면 나는 피부양을 이렇게 나는 그 사람이 걷어먹이는 거니까. 근데 요게 결혼을 해야지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네, 그 사람의 부양자의 자녀이거나 배우자여야만 등록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 둘이 남자잖아요. 둘이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사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냈을까요? 네, 각자 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각자 안 내고 한 사람이 냈으면 좋겠다는, 사실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건 아니고 부부로 인정받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우리 둘이 한 사람만 내게 해달라, 한 사람은 피부양자가 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다가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받아들여 준 거죠. 예, 그래서 피부양자 등록이 되게 됐습니다. 예, 이제 부부로 사실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예, 당황스럽죠. 근데 요게 이제 그 90년대에 들어온 분자혁명론을 공부한 판사들이 이제 내리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어떤 생각에서 내린 판결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 하나의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벌써 한 30분이 지났네요. 40분이나 지났네요. 예. 그 이제 그 분자혁명의 한 예로 페미니즘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금 일단 분자혁명까지는 다 이해를 하셨죠? 네. 그래서 그 분자혁명의 한 예로 페미니즘 이야기를 할 건데요. 페미니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뭐가 문제일까? 근데 페미니즘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양성평등주의죠. 이게 많이 아는 것 같으면서 사실 되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주의인데 이게 그냥 사실은 순수한 양성평등주의가 아니에요. 그 양성평등 그러면 사실 음식할 때 남자도 해 이런 게 양성평등이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자 커피 타와 그랬는데 남자가 가서 좀 타와 이런 게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양성평등은 뭐냐면 가족을 없애야 돼 이런 거예요. 양성평등을 구현하려면 가족이 없어져야 돼. 일부일처 가정이 없어져야 돼. 이게 이제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양성평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잘 모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페미니즘에 대한 교회의 통념 잘못 알고 있는 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는 이 페미니스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페미니즘 그럼 동성애 옹호할 것 같으세요? 페미니즘은 동성애 옹호할까요? 안 옹호할까요? 반은 옹호하고 반은 옹호 안 합니다. 누구를 옹호 안 할까요? 동성애자들 중에 게이는 싫어해요. 그럼 누구는 좋아할까요? 레즈비언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게이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은. 네. 자 그다음에 트랜스젠더를 이 사람들은 옹호할까요? 안 할까요? 페미니스트들은 안 하니까 물어봤겠죠, 그죠? 왠지 쟤네들 다 통할 것 같다니.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성경이 친화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한 집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페미니스트들은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는 트랜스젠더에 별로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트랜스젠더가 뭔지는 아시죠? 네네네. 그래서 별로 친화적이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성전환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20년 동안 뭐 예를 들어 성인이 돼서 주로 성전환 수술을 하잖아요. 20년 동안 남자로 살면서 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 와서 뭔 여자래 이런 거예요. 태도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트랜스젠더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페미니즘 그러면 성적으로 문란하니까 성매매를 막 옹호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 성매매를 반대합니다. 그거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리얼돌 카페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2021년에 리얼돌 카페라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리얼돌은 아시나요? 네. 네, 아십니다. 그래서 그 리얼돌이 뭐냐면 그 남성군 여성의 신체 모양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만든 이 성적인 행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구를 푸는 게 아니라 인형에다 욕구를 푸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제조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굉장히 사람 피부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의 성기 모양은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형물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진짜 좀 민망한데 진짜 여자를 눕혀놓고 그 위에 발라가지고 이게 거푸집이라 그러잖아요. 석고 같은 걸 발라가지고 이 사람의 진짜 성기 모양이랑 이 몸의 모양을 떠요. 가슴의 모양을.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석고를 붙여놓고 거기다 주물을 집어넣어요. 실리콘 주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딱 떼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 모양의 사람의 성기 모양이랑 이 육체의 모양을 그대로 본딴 인형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화학공학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화학공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참 안 좋은 방향에 쓰는 거죠, 과학 기술을. 그래서 사람의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유사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인형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쓰냐면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성행위를 할 때 쓴다는 겁니다. 그게 리얼돌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이게 수입이 막혀 있었는데 소송을 해가지고 이거 수입을 허용해줬어요, 법원에서. 근데 이거를 허용해줬더니 뭐가 나오냐면 이제 머리를 돈 벌 생각을 빨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매매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성매매. 리얼돌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와서 이건 진짜 법적인 성매매는 아니죠. 왜 아니죠? 사람이 아니니까. 인형이니까. 인형 가지고 성매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매매 법에 저촉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내용은 뭡니까? 본질은? 성매매죠. 이 카페가 모르고 계셨죠? 3년 전에 용인이었나? 어디에 만들어졌어요. 모르시죠? 근데 이거 누가 문 닫게 했는지 아세요? 페미니스트들이 문 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는 정말 이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었고 우리가 멍하게 있었는데 저희 되게 걱정했거든요. 이 리얼돌 카페가 들어오면 이게 좀 새로워진 성매매잖아요. 그죠? 본질이 성매매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얼마나 많이 타락이 이루어졌을까, 성적인 타락이. 근데 걱정이 됐었는데 이분들이 막 야 다 모여 트위터에다 올라오죠.
용인의 리얼돌 체험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5월 10일까지 진행하는 반대 서명이 달고 밑에 보시면 용인 학교 인근 리얼돌 체험 카페 거센 민원에 문 닫겠다. 거센 민원 누가 냈냐면 교회에서 낸 게 아니에요. 페미니스트들이 힘을 합쳐갖고 저거를 다 막아냈습니다. 저 민원을 다 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잠자마자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리얼돌 카페. 예, 저 때 한 2개 3개 만들었다가 박살났어요. 야 이건 하면 안 되겠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페미니스트의 공로고요. 예. 예. 우리 거기에 힘입어서 우리는 조금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숙명여대 아시죠? 숙명여대 학생 계신지 모르겠지만 숙명여대에 트랜스젠더 여학생, 그러니까 이걸 여학생이라고 해야 되는지 남학생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MTF라고 하거든요. MTF가 뭐냐면 메일 투 피메일. 메일은 남성이잖아. 피메일은 여성이잖아요. 남성이 여성이 된 트랜스젠더가 있어요.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이 학생이 주민등록번호가 2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4인가요? 네, 세대 차이. 네, 4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시험을 보고 숙명여대에 합격을 해가지고 숙명여대 입학이 다 허락이 됐어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숙명여대. 누가 난리가 났냐? 숙명여대 기독교 동아리가 난리가 난 게 아니에요. 누가 난리가 났냐면 페미니스트 동아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페미니스트 동아리에서 이 학생 입학 반대. 왜 입학을 반대했을까요? 얘는 여자가 아니라고. 여태까지 남자로 살면서 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 와서 왜 여자 흉내 내냐는 거죠. 거기 사실은 진짜 XX 유전자를 가진 여학생 한 명이 왔어야 될 자리인데 누가 온 거예요 지금? XY 유전자를 가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애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얘 쫓아내려가지고 결국 입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단하죠? 이 페미니스트의 위력. 네. 그래서 이게 숙명여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21년쯤입니다. 일 겁니다. 네. 그래서 터프라고 불러요. 터프. 이 페미니스트들을 트랜스 익스클루셔너리. 저기 파란 박스가 지금 옆으로 잘못 옮겨졌는데 트랜스 익스클루셔너리 레디컬 페미니스트 그래서 줄이면 TERF 그래서 터프라고 부르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트랜스젠더를 거부하는 친구들이에요. 네. 이제 우리나라 페미니스트 주력 부대가 저 터프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부터 진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면 페미니즘 얘기를 할 건데 이 페미니즘도 아까 말씀드린 분자혁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페미니즘의 약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페미니즘이 하나가 아니에요. 1세대 페미니즘이 있고 2세대 페미니즘이 있고 3세대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세대 페미니즘이 있고 요거를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K 페미니즘, 그러니까 이제 K 페미니즘이 우리나라 페미니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이 뭐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 현상들이 뭐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강령 1, 강령 2, 강령 3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밑에 보충해서 얘기 2가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 순서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부장제의 근원 해체. 가부장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가부장제는 실체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인데 그냥 남자 어른이 지배하는 지배 체제가 가부장제입니다. 이 가부장제가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가장 역할을 하면 그게 가부장제예요. 근데 또 사회에 나가면 우리 남자 어른을 막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막 그러잖아요. 약간 남전도회 그러면 여전도회하고는 좀 느낌이잖아요. 우리 교회 어른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게 가부장제 질서예요. 가부장제 질서. 가부장제 끝판왕이 누구게요? 하나님. 가부장제 끝판왕. 예. 그래서 이 페미니스트들은 이제 그런 질서를 이제 깨려고 하는데 그 가부장제적인 질서를 배우는 곳, 유지 재생산하는 곳을 어디라고 보냐면 가정이라고 봅니다. 가정. 일부일차 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족을 깨버리려고 그래요. 그 대신에 뭘 만들고 싶어 할까요? 남자 없는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여자로 구성된 가족을 만들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남자 없이 사유리 아시나요? 사유리처럼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엄마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2번째, 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냐? 가부장제의 성문화를 해체하시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매매를 반대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성적으로 안 문란하냐? 아니에요. 되게 문란한 분들이에요. 네. 근데 왜 그러냐? 자기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여성이 대상화된다는 거예요. 성적인 대상화. 그래서 성상품화 있죠.
성상품화가 뭔지 아시죠?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게 성상품화거든요. 거기에 반대예요. 성상품화의 제일 극단적인 표상이 뭐죠? 그게 성매매죠.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게 성매매잖아요. 그거에 극단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성상품화에 반대하고,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깨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란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이분들은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남성들이 여성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할 때 소유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관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남성이 여성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소유의 기준을 뭐라고 본다고요? 성관계라고 본다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게 천박한 말을 잠깐 하면, 나랑 사귀는 여자친구가 전 남자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나랑 이제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온전하게 소유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부장제에서 남성들이, 지금 여기 계신 남성들이 아니라 가부장제에서 남성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러면 여성들이 왜 남성에게 소유된다라는 그런 관념에 지배받아야 되죠?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 남성한테 소유 안 받으려면, 여성이 이런 의식이 퍼져 있는 사회에서 남성한테 소유 지배되지 않으면, 자기 소유물처럼 인정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남자하고도 관계를 갖고, 저 남자하고도 관계를 갖고, 그 남자하고도 관계를 갖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소유자예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뭘 주장하냐면, 남성의 소유물화 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놈 저놈과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원하면 어느 때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적 욕망을 자유롭게 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남성의 소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내가 좋아서 남자랑 자고 다니는 건 괜찮은데 이게 상품화되는 거는 반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좀 어렵죠? 예. 그게 이제 이분들이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주체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저 욕망, 저게 이제 두 번째 페미니즘이 원하는 겁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가부장제의 생활 문화를 해체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성고정관념, 성 역할을 해체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성별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혹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남자는 무슨 색? 파란색. 여자는 무슨 색? 핑크색.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특성이 다른데 남자가 더 우월하니까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Girls can do anything,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여자분들이 우월한 것도 있죠, 그죠? 예, 우월한 것도 있고 여자분들이 남성만큼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기도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힘쓰는 것 이런 거는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군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에서 남자와 여자의 기능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예. 근데 이런 것마저도 인정을 안 하려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세 가지 이제 그 욕구, 그게 뭔지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뒤에 또 이제 얘기를 쭉 이어가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페미니즘 간단하게 역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1세대 페미니즘이 있고요. 2세대 페미니즘이 있고 3세대 페미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저 1세대 페미니즘은 170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1960년대까지 옵니다. 저 1세대 페미니즘이 1세대 페미니즘을 상징하는 저거는 굉장히 그래서 상식적인 페미니즘이에요. 야, 남자가 커피 좀 타와, 이런 페미니즘이에요. 여자도 사람이다. 남자만 투표권 주냐? 여자도 줘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 1세대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상징하는 사건이 뭐냐면 미국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언제 주어졌을 것 같습니까? 1920년에 주어졌어요. 여성 참정권 운동의 결과로. 이제 미국 여성들이 굉장히 큰 현타가 왔는데, 언제 현타가 왔냐면 미국도 1800년대에는 누구만 참정권이 뭔지 아시죠? 투표권 얘기하는 거예요. 투표권을 누구만 갖고 있었냐면, 누구만 갖고 있었게요? 남자인데 그 중에서도 백인 남자만 갖고 있었어요, 투표권을. 근데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죠. 누구한테도 투표권이 주어졌을까요? 흑인 남자한테도 주어졌어요. 근데 이제 백인 여자들이 여기서 현타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내가 노예로 부리고 있는 흑인한테 참 투표권이 주어졌는데 내가 투표권이 없는 거예요. 충격적일까요? 아닐까요? 충격적이죠. 그때부터 여성 참정권 운동이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여자한테도 투표권을 달라.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나름 합리적이죠. 여자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는 거는 여자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고 합리적인 사고 가능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달라는 건 합리적인 주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1세대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그나마 합리적이에요. 근데 이게 1960년대로 오면서 굉장히 급진화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가부장제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고 가정을 깨자라는 주장이 2세대 페미니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시작이 됐고 급진적 레디컬이 이제 급진적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급진 페미니즘 혹은 레디컬 페미니즘을 부르고 줄여서 우리나라 렛팸 이렇게도 불러요. 그 페미니즘이 1960년대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가정을 파괴하자. 여성들끼리 레즈비언 공동체를 만들자. 그 다음에 탈코르셋 아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천하제일 겨털 대회 이런 거 하거든요. 여자분들 모여가지고 천하제일 겨털 대회. 이렇게 툭 치시는 분도 계시네요 여기. 예. 예.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천하제일 겨털 대회 이런 걸 막 열어요. 그래서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탈코르셋 한다고 머리 빡빡 밀고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나옵니다. 이게 이제 2세대 페미니즘이고요. 진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게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여기는 보수적인 페미니즘,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페미니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의 주력 부대가 여기예요. 여기 2세대 페미니스트들. 저기에서 이런. 근데 이제 저게 1세대가 2세대로 되면서 바뀐 게 아니고 1세대 페미니즘도 유지가 되고 2세대 페미니즘도 그 다음에 나와서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다음 3세대는 뭐냐면 야 여성 남성이 어딨어? 그러면서 성별을 없애버리는 페미니즘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2세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은 XX 유전자를 가진 사람, 성전환자 인정 안 돼. 이런 페미니즘이 2세대 페미니즘이에요. 근데 3세대 페미니즘은 뭐냐면 야 여성이라는 성별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남성 여성 구분하지 마. 그래서 여성 없는 여성주의라고 부릅니다. 3세대 페미니즘은. 그래서 요건 트랜스젠더리즘 이렇게 부릅니다. 트랜스젠더리즘. 3세대 페미니즘은 여기도 우리나라에서 소수예요. 1, 2, 3세대 페미니즘 중에 우리나라의 주력 부대가 어디라고요? 아까 리얼돌 카페 무너뜨린 사람들이 저 2세대 페미니스트를 저 이론적 자원을 그대로 흡수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페미니스트들의 주력 부대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21세기 K 페미니즘은 뭐냐면 자, 21세기 한국의 주류 페미니즘 2세대 이후 페미니즘이 이런 취재 선택을 통해서 형성이 됐는데 자, 맨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2세대 페미니즘이 주력 부대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페미니즘 그러면 3세대 페미니즘이랑 막 헷갈려요. 1세대 페미니즘이랑 막 헷갈려요. 근데 페미니즘의 주력 부대는 2세대입니다. 예,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트랜스젠더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다. 야. 네. 그래서 자, 아까 강령 3가지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들이 강령이라는 게 주요한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주요한 원칙 첫 번째 뭐였죠? 뭐를 해체하려고 한다? 예, 일부 일처 가정을 해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양한 가정을 만들자.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인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가부장제. 여기서 조금 빨리 해볼게요. 가부장제. 저거를 가부장제 질서. 그러니까 남성 어른에게 굽신굽신하는 문화를 만드는 곳이 어디라고 본다고요? 네, 가정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가정. 그래서 그 가정을 없애야 되는 거죠. 우리 보면은 집에서 그런 집이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야 밥 차려. 누구한테 합니까? 남동생하고 누나가 있을 때? 누나한테 하잖아요. 그런 집 있나요 지금? 예, 야 가서 물 떠와. 누나한테. 설거지해. 누나한테. 그런 집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딸은 뭐 하는 사람? 집안일 하는 사람, 가사를 하는 사람, 육아를 하는 사람 이런 정도의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그런 성 역할을 계속 배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남성 어른을 어른으로 모시고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여성일수록 2등 존재 취급을 받는 그런 게 가정이고 그걸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일부 일처 가정.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거기다 동의하시죠? 그 동의 못 하시면은 이번 학예성회 때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예.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는. 예. 이거 안 들으셔도 되고 가서 은혜 받으시는 게 먼저입니다. 예. 그래서 깨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가정을 깨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 평등을 가정을 깨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성 평등이 가정 깨야지 이루어진다. 예. 그래서 가정을 깨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친밀한 결사체라는 겁니다. 친밀한 결사체. 친밀한 결사체. 친밀한 결사체는 뭐냐면 밑에 그림 보이시죠? 웨딩드레스 입고 있는데 둘 다
여자네요.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친밀한 결사체예요. 남자 없는 가정 이거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론으로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책화됐어요. 이게 친밀한 결사체를 만드는 게 다양한 가족 정책이라고 정책화됐습니다. 그래서 자, 네 여기 보면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자 그러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 그다음에 조선 가정, 조선 가정 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 내지는 손자로,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가정, 이런 게 다 다양한 가정이에요. 이런 분들 보호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여기에 뭘 딱 끼워 놓을까요? 동성 가족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다양한 가족. 그래서 야 다양한 가족 안 돼 이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니네 그럼 한부모 가족 보호하지 말자는 얘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가족 다양성,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자. 그러면서 자 동거 커플 출산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게 이게 지금 여가부에서 나온 자료예요. 여가부에서.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국가가 동거 커플 출산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저 동거 커플에는 남자 여자 동거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어디까지 확산되겠습니까? 남자 여자 여자. 그래서 생활 동반자 제도라는 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생활 동반자 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결혼을 안 했지만 둘이서 구청 가가지고 등록하면 부부랑 똑같은 혜택을 받는 제도가 생활 동반자 제도거든요. 네, 생활 동반자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활 동반자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면 아까 그 보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등록 그것도 이제 자격도 획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 우리 집 이렇게 분양할 때 특혜 주는 거 아세요? 네, 그런 것도 받을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특혜를 받게 돼요. 잠깐만 말씀드리면 자 일부일처 가족을 우리나라 일부일처 가족 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여러 국가들이 일부일처 가족에 대해서 혜택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건강보험 피부양자 올려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방금 전에 제가 무슨 얘기했었죠? 일부일처. 네? 아 저기 그 신혼부부 그 주택 분양에 특혜 주는 거. 이런 게 다 가족들을 위해서 남자 여자 그 부부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왜 주는지 아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맞습니다. 애 낳아가지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결혼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혼은 사랑의 결실인 게 맞기는 한데 이게 개인의 입장이고 그럼 나라의 입장에서 결혼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나라를 지탱해주는 유능한 사회 구성원을 만들어주는 제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일처 가족들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럼 동거가족을 지원해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동거가족이 아니라 지금 동성가족을. 왜냐하면 사회 구성원을 못 만들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사회 구성을 우리 가족 생각해 보면 나라가 해야 될 일을 엄마 아빠가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애들 싸가지 없으면 혼내주고, 예, 싸가지 있으라고 밥 먹여서 건강하게 키우잖아요. 그죠? 나는 못 먹어도 애들 키우잖아요. 예. 저 오늘 저기 딸하고 어디 같이 갔다 왔는데 저는 맨날 3,000원짜리 밥 먹는데 걔 15,000원짜리 사줬거든요 오늘. 예.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할 일을 다 부모들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족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 가족이 사실은 이제 그런 혜택을 받을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그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동반자 제도를 통해서 레즈비언 커플 이런 것들을 형성해가지고 이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회 정책으로 지금 등장했다는 거예요. 생활 동반자 제도 이런 거. 그래서 프랑스는 저게 있습니다. 팍스라고 그래서 시민 결합 제도 혹은 생활 동반자 제도 이렇게 부르는데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거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누가 좋아할까요? 페미니스트들이 되게 좋아하죠. 물론 게이들도 좋아하겠지만 저는 페미니스트들도 굉장히 좋아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사유리가 우리나라에서 인공수정 안 한 거 아세요? 어디 가서 해왔는지 아세요? 일본인가 어디 유럽을 갔다 왔나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했어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한 이유? 정답입니다.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 저기 앉아 계신데 아까 리얼돌부터 아시고 지금 여기까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합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수정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부부여야 돼요. 부부만 인공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딱 맞아서 우리 한번 애 낳아볼까? 근데 병원 가도 안 해줍니다. 뭐를 가져오라 그래요?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이런 걸 혼인관계증명 이런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리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공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인가 어디 가서 해갖고 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지돼 있어요. 자, 근데 요거를 합법화해 달라는 거예요. 혼인하지 않은 사람도 출산할 수 있게. 그래서 사율이 되게 슈돌에 막 방영되고 이랬잖아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의 전략입니까? 누구의 전략? 페미니스트들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유리가 그냥 뜬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혼 출산이 이해되시나요? 다 이런 이론적 바탕 위에서 사유리가 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유리가 뜬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 이게 페미니스트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가족의 형태가 그거예요. 사유리가 만들어놓은 그 형태. 사유리는 페미니스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페미니스트들이 그걸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잘 보세요. 이거를 그럼 국가가 합법화해줘야 되냐? 되게 웃깁니다.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 있잖아요.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우리나라 예산이 엄청나게 지원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사실 비혼 출산이라고 말해서 그런데 그거 뭐죠? 한부모 가족이죠. 한부모 가족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재정 지출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예. 근데 구청 근무하는 저희 기관에 그 구청 근무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한부모 가족 예산이 제일 크대. 예. 그래서 한부모 가족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혼자서 아이 키운다 생각해 보세요. 쉬울까 어려울까? 아직 안 키워보셔서 모르실 텐데 죽습니다. 그거 혼자서 키우려면. 예. 그거 회사도 가야 되고 애를 어떻게 키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경제적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론조사한 거거든요. 한부모 가정이 겪는 어려움. 자, 경제적 어려움. 부와 모의 역할 혼자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 어렵다는 거. 집안일 부담 증가하고 형제자매 친족과 멀어지고 미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 이게 한부모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좋아요. 그 지원해주는 거 좋은데 한부모 가족을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한부모 가족이 되라고 국가가 권장하는 건 이상하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가난한 게 죄인가요? 아니죠. 물론 이제 자기가 열심히 일 안 하고 팽팽히 놀다가 가난해진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됐어요. 가난한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국가가 나서서 가난해지라고 권장하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한 거잖아요. 한부모 가정이 저렇게 살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데 사유리 같이 비혼 출산하는 걸 합법화하면 뭐를 늘리는 겁니까? 국가가 한부모 가정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국가가 정책화한다고? 안 되는 거겠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동거하면 결합의 강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아까 생활동반제도 보셨지만 이게 뭐냐면 동거 커플을 보시면 여기 동거 관계에는 재정 관리를 개인별로 따로 한대요. 그다음에 성관계의 배타성도 결혼 관계보다 약하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동거 관계가 결혼 관계보다 깨지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겠죠. 그러면 동거해서 출산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뭐 그분들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아이한테는 어떨까요? 안 좋죠. 아이한테 좋을까? 이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동거 출산하는 거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게 가족 이슈 다룰 때 뭐 한부모 가족 비혼 출산 이런 거 한부모 가족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말하는 건 뭡니까? 비혼 출산 그러니까 미혼모들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죠. 고등학교 때 실수해서 대학 때 실수해서 아이를 혼자 출산하는 여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적대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요? 그분들이 아니라 비혼 출산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정책을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 이렇게 그 미혼모 분들이거든요. 비혼모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분들이 왜 우리를 무시하냐 이러면서 이제 반발 시위,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말할 때 좀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령 넘어가죠. 첫 번째 강령은 뭐에 관한 거였습니까?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는 경향.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아내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성에 대해서만 요구한다는 거예요. 정조와 순결. 근데 성경에 따르면 남자도 어때야 됩니까? 정조가 필요하고 순결해야 되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납득이 잘 안 되시나요? 학예성회 때 은혜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조와 순결을 여성에게만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실상 우리 많이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치 사회에? 그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자한테 그거를 왜 요구를 하냐? 성적 관계를 매개로 해서 남자들이 여성을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남자들을 돌고 오면 내 소유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여자들에게 정조와 순결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순결, 정조관념을 거부하고 여성 성욕을 마음대로 해방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고에서 교훈에 순결 들어간 학교에서 순결 다 없애는 거 아시나요? 학생들이 반발에 데모해가지고 저거 다 없애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저걸 없애는 게 아니라 남 학교에도 순결을 집어넣어야지, 그죠? 아닌가? 네. 그래서 여고 교훈에서 순결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 논술 가르치는데 거기 이제 학생 중에 하나가 자기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 얘기했는데 자기 학교에서 어떤 아이들이 순결 교훈을 없애자고 이제 그 시위를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 진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여기서 오는 거고 그 남성이 원치 않는 성공 이거 뭐냐면 1-1번은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문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내가 관계를 맺고 다니고 싶은데 가부장제 사회의 문화는 여성에게는 정조를 지키라고 요구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죠, 이 사회가. 그러니까 내가 성적 자기결정을 존중받는 겁니까? 박탈당한 겁니까? 박탈당한 거죠. 근데 성폭력은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데 강제로 하는 게 이제 성폭력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성폭력에 대한 철저한 혹은 과잉 대응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또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무고죄 요즘에 막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네, 이제 넘어가고 그다음에 남성의 성욕 충족을 위한 여성의 성적 대상화 이게 가부장제 사회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극복하기 위해서 성적 대상화, 성상품화 거부하고 그래서 성매매 반대하고 아까 성매매 반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런 논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적 대상화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시선 강간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나 남성의 성적인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그런 끈적한 눈으로 날 보지 말라고. 네. 그래서 남성의 성적인 대상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그 니들을 위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 하죠. 남자가 막 털털하게 하고 나오는 거랑 여자가 털털해 나오는 게 느낌이 같은가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수염은 여자는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의 겨털과 여자의 겨털 느낌이 어떠세요? 그 왜 여자한테만 그 강요하냐고 미는 거를 민 남자분 계십니까? 민 여자분은 안 밀어볼게. 근데 안 물어볼 텐데, 예. 근데 남자는 안 밀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여자한테 그걸 요구하냐는 거예요. 왜 여자한테 그걸 요구하냐? 그건 뭐 때문이다? 남자가 여자를 성적인 대상화하기 때문에 꾸밈 노동, 저 친구들 말로 꾸밈 노동이죠. 꾸밈 노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털을 밀고 다녀야 되고 속옷도 여름에 더운데 하나 더 입어야 되고, 예. 그래서 어디 가면 화장하라 그러고, 예. 그런 게 여성들을 남성의 어떤 성적 욕망의 충족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아름다워져야 된다고 강요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를 하냐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한테 소유물이 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고 다닌다고요? 성적인 욕망을 마음대로 발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남자와 저 남자, 그 남자와 자고 다니면서 나의 주인이 아무도 없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적인 문란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네, 그 아까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몰카를 찾으라고 막 서울 경찰이 대대 점검했는데 하나도 발견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다음 비동의 강간죄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적 대상화에 대한 저항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이제 방금 전까지는 막 성적 욕망을 자유롭게 발산하는 거, 그다음에 성폭력에 대한 거부감. 근데 이제 요거는 성적 대상화에 저항하는 겁니다. 탈코르셋. 그래서 탈코르셋이 뭐냐? 코르셋이 뭔지 아시죠? 탈코르셋도 아시죠? 네네네. 코르셋이 이제 여자가 예뻐 보이기 위해서 허리를 짤록하게 만들어주는 속옷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벗어난다는 거죠. 코르셋은 이제 상징입니다. 비유. 그래서 꾸미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게 탈코르셋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빡빡빡빡 밀고 탈코르셋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성의 성적 대상이 아니야. 성적 대상이 정말 아닌 것 같긴 하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되게 웃겨요. 탈코 인증한 거예요. 이게 탈코는 탈코르셋입니다. 탈코 인증을 보면서 늘 느끼지만 코르셋을 입었을 때는 비슷하던 얼굴들이 탈코 후에는 개성 넘치는 개인으로 바뀌는 게 너무 좋다 그랬는데 탈코 후에 다 비슷하던 얼굴이 되지 않았나요? 개성 넘치던 친구들이었을 것 같은데 탈코 후에 다 똑같아졌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천하제일 겨털 대회. 네, 천하제일 겨털 대회. 보면은 뭐 불꽃 페미 액션 드립도 잘 칩니다. 보시면 불꽃 페미 액션 뭐 어때용? 이 겨털이 무성무성. 김무성이란 정치인 아시나요? 그분 얼굴 여기다 박아놓고 겨털이 무성무성 막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있죠. 예, 포인터로 가리키진 않겠습니다. 저 보이시죠? 이 천하제일 겨털 대회예요. 자기들끼리 이런 겨털 대회 열어가지고 상 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냐? 이제 겨털 대회에서는 뭘 하냐면, 아이고, 탈 속옷, 탈 이거를 이제 사진이 이제 천하제일 겨털 대회에서 이제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탈 코르셋이라는 겁니다. 보신 적 없으세요? 예. 입을 떡 벌리고 좀 놀라시는 분이 계신데, 예,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사진 다 제가 가렸습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게 탈 코르셋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옷 안 입고 다니고 머리 빡빡 깎고 다니고 겨털 그냥 이렇게 무성하게 하고 다니고,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안 꾸미고 다니고 화장 안 하고 다니고 자다 일어나고 그냥 나오고 이 안 닦고 다니고, 예, 이런 것들. 예. 아, 평소에 하시는 거 같은데요? 예. 평소에 탈 코르셋을 실천하고 계시나요? 이 안 닦고 다니고 세수 안 하고 다니시고. 예. 아, 세수 안 한다는 게 자꾸 목사님이 잠깐 생각나네요. 근데 이 친구들이 되게 이제 이런 걸 강요를 해요. 화장한 여자 보면은 막 그 못 살게 굴고 그런다고 합니다. 탈코나치라는 말이 있거든요. 탈코나치. 탈코르셋 안 한 애들 막 학교에서 괴롭히고.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성적 대상화를 거부하면서 성상품화도 비판하는데, 이게 이제 저 울산에서 이제 학생들 성교육하는 교재예요. 보시면 실제 간호사 복장 저런데 왜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간호사는 다 이렇게 하고 있냐. 예, 이런 게 성상품화라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우리랑 통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그죠? 아까도 이제 성매매 반대하고 저 뭐죠, 그 리얼 돌 카페 이런 거 다 망가뜨렸잖아요. 그런 거 우리랑 좀 정서가 통하는 게 이런 건 좀 있는 거죠. 그죠? 예, 성상품화에 반대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 비판하고 이런 건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막 헷갈릴 때가 있는데, 반 페미니스트가 우리랑 동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저런 성상품화된 내용들을 찬성하는 막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죠. 예, 넘어갑니다. 아까 그다음에 리얼돌 체험관 반대 운동 이런 걸 하고 다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성매매에 대해서, 이것도 희한한 건데, 성매매에 대해서 아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페미니스트들이 반대한다 그랬죠. 근데 재밌는 게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성매매하는 여성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의지로 성매매하러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가부장제 사회고 여성이 먹고 살기가 되게 어렵고 여성에 대해서 성상품화하는 사회다 보니까 이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는 여성들은 성판매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타율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타율적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성매매 피해자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성매매 피해자라고 불러요. 피해자니까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지원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원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게 우리나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 성매매 피해자란 말 나오죠.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주거 지원, 직업 훈련, 법률 구조, 그 밖에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나와요. 이게 법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창원시는 조례에 따라 이달부터 지원 기간 1년간 생계 유지비, 주거 안정비, 직업 훈련비 등 탈성매매인 1인당 2,260만 원 지급할 계획이다. 괜찮죠? 예, 하지는 마십시오. 예, 그래서 성매매인 80명에게 지원할 경우 18억 원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황당하죠? 예.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비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밑에 여수시도 그죠? 2천만 원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시면 여기 아산시도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경우 월 100만 원 이내 생계비를 지원한대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자활 참여수당 64만 7천 한 달에 이 정도 받는다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 국가 유공자 6.25 참전 유공자 수당이 얼마냐면 79세 80세 이상 689명에게는 월 15만 원. 6.25 참전하신 분들 79세 이하 817명에 월 10만 원. 참전 유공자가 아닌 국가보훈 대상자에게는 월 5만 원 주고 있거든요. 유공자한테 이렇게 주고 있는데 성매매 여성들한테 이렇게 주고 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페미니즘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건 2024년 기사인데요. 며칠 전에 5월 24일 날 나온 거예요. 성매매 여성인데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으로 650만 원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달에 성매매가 1,500만 원 버는데 소득 대체율 80% 저기 1,200만 원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기 출근 안 하고 있었는데 650만 원밖에 안 줘가지고 650만 원 벌려면 한 두어 달쯤 빡세게 일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근데 650만 원 들어왔다고 자기 생각보다 너무 적게 준다고 이번 달 푹 쉬기로 마음 먹고 지명도 안 받겠다고 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후회된다 그러면서 다시 일하러 나가야지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매매 피해자인가요? 이게 타율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분인가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게 페미니즘에서부터 이게 정책화돼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이렇게 이제 나라가 무너져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얘기 했는데요. 페미니스트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청소년 어린이에게도 가르쳐요. 성적 자기결정권.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 여성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왜 중요하냐? 성적으로 자기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나한테 성행위를 하려고 그래. 이걸 거부할 때 필요한 논리가 뭐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거.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성교육할 때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적 자기결정권은 내가 하기 싫을 때 안 할 권리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권리죠. 이거를 청소년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교육 교과서예요. 이거 지금 사진 나와 있는 거. 성적 자기결정권. 근데 하고 싶을 때 할 권리라고는 그 말은 싹 빼놨어요. 성적 자기결정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13세 미만한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지 않습니다. 13세 미만 아동하고 성인이 아이가 좋다고 해서 성관계를 했어요. 강간이에요. 그냥 아이가 좋다고 해도 성적 자기결정을 인정하지 않아요. 16세 미만하는 이제 16세 미만과 19세 이상 성인이 관계를 가졌을 때는 그것도 강간입니다. 근데 16세와 18세는 성관계를 해도 둘이 원해서 했다면 강간은 아니에요. 복잡하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을 13세 미만한테 인정 안 하고 이제 제한적으로 16세 미만한테 인정을 안 하는데 페미니스트는 저걸 성교육할 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동 청소년한테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면 이게 그루밍 성범죄에 이용되거든요. 그루밍 성범죄가 뭔지 아세요? 40대 아저씨들, 돈 많은 아저씨들이 아이들한테 아이폰 사주고 에어팟 사주고 맥북 사주고 아이패드 사주고 이러면서 아이를 길들여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걸 받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저씨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아이도 갖고 이게 그루밍 성범죄거든요. 네. 아이들한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얘기하면 이 그루밍 성범죄가 성범죄가 아니에요. 왜? 누가 원했으니까. 아이가 원해서 성관계를 가진 거고 아이 그 조그만 아이 임신시킨 거 그건 애가 원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성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적 자기결정은 청소년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요즘에 성교육이 되게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세요? 이 포르노인지 그 장면이 그냥 나온다니까요. 그 관계의 장면이 나온다고. 네, 스틸 사진이지만 그 관계를 갖고 있는 장면이 교과서에 나와요. 거의 포르노 수준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이런 걸 가르치고 싶어 할까요? 페미니스트들은 아이들한테. 페미니스트들이 가르치고 싶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적 자기결정을 행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뭘 알아야지.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 사러 갔어요. 물건에 대해서 내가 자기결정권을 온당하게 행사했다고 하려면 내가 살까 말까 이 자기결정 온당하게 행사하려고 한다면 물건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지. 모르고 사면 내가 사기당한 거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려면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려면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대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성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골적인 성교육을 누구한테도 가르칩니까? 아이들한테. 15세 미만 아이들한테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굳이 저거 안 가르쳐도 다 알잖아. 다 알잖아요. 나중 되면. 그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배운 적이 없는데. 네. 자, 그다음에 이거 마지막인데 세 번째는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성 고정관념이나 성 역할을 해체하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영상 지금 틀어주실 수 있나요? 요거 예. 아이들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주인공은 남자가 많고 여자 캐릭터는 분홍색 옷을 입는 경우가 많죠. 이런 어린이 애니메이션이 어릴 적부터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들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의 우상인 뽀로로.
뽀로로의 친구인 루피는 분홍색 치마를 입고 뜨개질이나 요리를 하는 모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에까지 오른 상어 가족 동요 영상에서도 엄마 상어는 분홍색, 아빠 상어는 파란색입니다. 엄마 상어 어여쁜 현재 방송 중인 어린이 프로그램 112개를 분석해보니 남성 주인공이 2배 많았고 또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거나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성차별적인 내용도 5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아동 프로그램에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여성 주인공의 분홍색 옷을 입히지 말자는 취지로 분홍색 페인트를 쏟아부은 겁니다. 이들은 주로 씩씩하고 주도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분홍색을 입은 얌전하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친구랑 이야기하는 걸 듣다 깜짝 놀랐는데 나 다이어트 해야 돼, 살 빼야 돼 이러는 거예요. 7살짜리 친구들이. 또 여성의 외모와 몸매를 강조하거나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왜곡된 성차별 의식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불법 동영상 유포 같은 성범죄의 근원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주장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당연시해온 우리 사회의 요 정도에서 끊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수성이 네, 지금 보셨는데 이제 그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핑크색 이거에 대해 굉장히 반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이 낳으시고 넌 남자니까 파란색 좋아해야 돼. 너는 인형보다 로봇 좋아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없죠. 근데 남자애가 파란색을 좋아해. 야, 그거는 사회가 너한테 주입한 성 고정관념. 이럴 필요 있어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남자인데 인형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남자인데 로봇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남자인데 핑크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남자인데 파란색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다 용인해 주면 되는데 남자는 파란색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게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게 어디까지 간다는 거죠? 차별을 넘어서 차이까지 부인하기도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사회 정책으로 가면 1대1 여성 할당제. 경찰 뽑을 때 반은 여자야 되고 반은 남자야 되고 군대에서 군인 뽑을 때 반은 남자이다 반은 여자. 이런 식으로 여성 할당제로 가는 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 낳으시면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 아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예. 박서준 아시나요? 아내는 직업 없었으면 그랬다가 페미니스트한테 다구리를 당했습니다. 이거 평소에 쓰던 말이 막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학교 가면은 이거 어느 학교에 진짜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답게 남자답게 아니 나답게 이러는데 여자답고 싶은 사람은 여자다우면 되고 남자답고 싶은 사람 남자다워도 되잖아. 나답고 싶은 사람 나다워도 되고 꼭 남자답게 여자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렇게. 예. 굳이 그럴 이유 있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중에 아이 낳으시면 너는 남자인데 왜 야외 활동이나 스포츠 김지연 약사님 아시나요? 그분이 쓴 성교육 교과 책인데요. 되게 좋아요. 나중에 한번 아이들 성교육 때문에 고민하실 때 읽어보세요. 너는 남자인데 왜 야외 활동이나 스포츠를 즐기지 않고 집에서 피아노나 치고 인형 옷 갈아입히기를 하냐? 너 남자가 아닌 거 아니야? 꽃을 잘라버릴까 보다. 그러다간 여자들에게 인기 없는 남자가 되고 만다고 장가도 못 가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자애들한테 넌 왜 애들보다 2단 옆차기를 더 잘하니? 너 여자가 아닌 거 아니니? 남자처럼 머리를 확 잘라버려야겠다. 그러다가 남자아이들에게 인기 없는 여학생이 될 거야. 나중에 결혼도 못 할 거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철수야, 하나님은 너에게 XY 염색체를 주셔서 너를 완벽한 남자로 만드셨다. 너는 아빠로서 좋은 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엄마들이 잘하는 피아노 연주나 인형 옷 갈아입히기 놀이까지 잘하니 정말 완벽한 아빠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성을 그냥 다 인정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딸한테도 영희야, 하나님이 너에게 XX 염색체를 주셔서 애한테 말하는데 XXXY까지 나오면 너무 나간 것 같긴 한데 너를 완벽한 여자로 만드셨다. 너를 엄마로서 좋은 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아빠들이 잘하는 축구와 외발 자전거 타기도 잘하니 아빠들이 저런 거 잘하지는 않습니다. 저 약간 사실 왜곡이 좀 있습니다. 외발 자전거 타기도 잘하니 정말로 훌륭한 엄마가 될 것 같다. 씩씩하면 정말로 훌륭한 엄마가 되기 위한 조건이란다. 이렇게 하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별을 이렇게 막 저주하지 않게 좀 만들어주라.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세 가지 강령치 봤습니다. 그래서 K 페미니즘,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은 첫 번째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고, 두 번째 가부장자적 성문화, 그러니까 여성에게 막 정조를 강요한다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다거나 이런 것들 이제 깨부수려고 하고, 거기서 되게 이상한 탈코르셋, 성적 문란,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성매매 반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성매매 여성에게 막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까지 간다는 거. 가부장제적 생활 문화를 해치하기 위해 성 고정관념을 해체시킨다고 남자는 핑크색을 좋아해야 돼, 여자는 파란색을 좋아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이게 이제 오늘의 페미니즘에 대한 제가 이제 요약본입니다. 요약본. 자, 그리고 이제 보충으로 한 2가지 정도 얘기만 드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추 맞는 것 같네요. 요거는 아까 터프 얘기는 들으셨죠? 그래서 이분들이 언제 이제 그 트랜스젠더를 되게 싫어. 그러니까 일단 페미니즘 주요한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별개 얘기를 몇 개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트랜스젠더를 되게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트랜스젠더를 왜 싫어하냐면 여성 할당제를 여성들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여성 할당제가 뭔지 아시죠? 공무원에 여성 뽑거나 뭐 경찰에 여성 뽑거나 이런 게 여성 할당제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정신적 성전환도 성전환으로 인정해 주는 거 알고 계세요? 자르지 않아, 그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여성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성전환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건 생물학적인 남성과 거의 똑같은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성전환을 했다는 건데, 얘네들이 자기 여성이라고 하면서 여성 할당제에 탁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성이 진짜 XX 염색체를 가진 여성이 가져야 될 자리 누가 뺏어간 겁니까? 남성이 뺏어간 거죠. 여태 남성으로서 기득권 다 누리다가 이제 여성이라고 하면서 여성의 자리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 2세대 페미니스트들이 저 트랜스젠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 페미니스트들이 3세대 페미니스트, 그 트랜스젠더리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스까라고 불러요. 스까 섞었다고. 스까. 문제 아시죠? 스깠다고, 섞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왜 순수한 여성만의 페미니즘을 해야지 왜 섞어가지고 하냐? 스까라고 불러요. 스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요. 왜 반대하는지 아세요? 트랜스젠더들한테 권리를 준다고. 보세요, 이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청원에 동의했다가 빡친 여시들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차별금지법도 반대해요. 페미니스트들이 신박하죠,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아군 아닌 아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박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건 페미니즘이라고 있거든요. 비건이 뭔지 아시나요? 채식주의자들, 페미니스트들 중에 비건 페미니스트들이 있어요. 이 비건 페미니스트들은 왜 육식을 안 하냐? 왜 채식을 주장하냐? 왜냐하면 달걀, 그리고 이제 그 우유를 짜내잖아요. 우유는 반복된 강제 임신, 출산, 차기로 젖과 새끼를 빼앗기는 암소. 달걀, 좁은 케이지 안에 집 물을 때까지 알맞는 남타. 육식을 하면 누가 희생당한다는 거예요? 암컷이. 동물 암컷과의 연대감을 느끼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채식을 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이게 비건 페미니즘입니다. 신박하죠. 이렇게 연결되지 상상이나 하셨나요? 근데 이분들이 이걸 재생산권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애 낳고 싶을 때 애 낳을 권리, 자기가 애 안 낳고 싶을 때 안 낳을 권리, 재생산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분들이 동물의 재생산권을 강조하잖아요. 재생산권이 우리 사람한테 오면은 뭐라고 바뀌는지 아세요? 낙태권. 안 낳고 싶을 때 안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낙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낙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한 적이 있을 텐데요. 요거 영상 2번째 거 좀 틀어주시겠어요? 2번째, 3번째, 2번째 거. 이게 뭐냐면 비건 페미니스트들이 운동하는 거예요. 고기 파는 고깃집 가가지고.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를 잠시만 주목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음식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 것처럼 돼지도 돼지답게, 소도 소답게, 다른 동물도 동물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겁치하지 마세요. 접촉하지 마세요. 돼지의 목숨은 돼지에게 있습니다. 삶의 결정권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또 나와요. 뒤에 다른 사람. 고깃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걸 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때렸어? 어떻게? 좀 넘겨주실 수 있으면 넘겨주셔도 됩니다. 요 딴 사람이죠. 이 사람 또 다른 고깃집 가서. 여기서 일하시면 안 돼요.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조금 더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동물입니다. 동물은 음식이 아닙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저 정신으로 전도를 했으면. 예, 예, 두 번째 영상 끊어주시고 세 번째 영상 켜주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진짜 제가. 이게 세 번째 영상인데 아까 그 친구들이에요. 이제 대형마트의 고기 코너로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끊어주셔도 됩니다. 네, 보셨죠? 이게 비건 페미니스트들이에요. 되게 용감하죠? 네, 진짜 우리가 저 정신으로 네,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비건 페미니스트들이고 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아까 낙태 자유화 운동 한다 그랬죠? 지금 자유화 됐죠, 낙태가? 우리나라에 낙태 관련된 법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서울 혹시 학교에서 학교 다니실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채식 급식한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아 최근에 졸업하신 분인가요? 대학 1학년이신가요? 아 그건 아닌가요? 아 굉장히 선도적인 학교를 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교육청에서 채식 급식을 도입했어요. 이건 또 뭐 때문에? 기후 위기 때문에. 소를 키우면 소가 메탄가스랑 뭐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채식 급식을 도입한다. 환경을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게 반발을 안 받는 이유가 뭐냐면 저런 비건 페미니스트들과 이제 이게 코드가 일치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채식 급식하는 중고등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전부 다 채식 급식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제 이게 호응이 좋으면 또 늘어나겠죠. 예. 자, 이거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예, 페미니즘 무엇을 먹고 자라나? 페미니스트들이 왜 페미니스트들이 되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이념에 물들어서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는데 가정이 무너져서 그런 것들이 있겠다. 그게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게 이 논문에서 제가 뽑은 거거든요. 오혜진이란 분이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20대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페미니즘과 그 의미, 그리고 그 책에 나와 있는 페미니스트 된 사람들의 가족 경험을 적어놓은 거예요. 한 열 몇 사람을 인터뷰한 건데 그 중에 3개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어떤 A라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학업에 열중했다. 그러나 공부 잘하는 딸은 명예의 아들로 취급되거나 네가 아들이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게 집에서.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되게 치욕적인 말이라는 거죠. 이게. 왜 아들이어야 돼? 공부 잘하는데? 그냥 딸이면 안 돼? 이런 거죠. 아빠는 뭐만 하면 시집가서 이런 살림도 배워야 나중에 사랑받는다 그러고 나중에 언니가 뭐 잘못했어 너 이러면 나중에 남편한테 받고 산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례 14번 어떤 사람은 친척들은 사촌 형들과는 다르게 어차피 시집갈 누나는 사촌 누나들은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예사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을 집에서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꼭 저기 아버지 집에 오면은 동생이 시간 있고 난 시험 공부하는데 동생 안 시키고 나 시킨다는 거예요. 밥 차리라고. 예. 그런 것들을 가정 안에서 이제 배우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가정이 많이 무너지는 게 이 페미니즘이 유행하는 하나의 원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꾸리시게 되면 아이들이 저런 체험을 하지 않게 잘 만들어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제 그리고 지금 오해할까봐 이거 붙였는데요. 한번 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동네 구자명시 고정이라는 시인 1987년에 쓴 건데요.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나요? 네, 구자명 씨는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불행하게 살고 있나요? 굉장히 불행하게 살고 있죠. 맞벌이 부부인데 출근할 때 맨날 존다는 거예요. 근데 왜 조냐? 간밤에 아기에게 젖 물려야 되고, 간밤에 시어머니 약시중 들어야 되고, 남편 자식은 좀 더 험한 말을 할 뻔했는데 지금 남편은 새벽녘에 만취해서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그 구자명 씨가 또 이제 시중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분 또 양말 벗겨드리고 또 자리에서 눕혀드리고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밤에 못 자가지고 출근할 때 존다는 거예요. 그럼 페미니즘에 반대한다라는 것이, 페미니즘을 비판한다는 것이 이런 구자명 씨를 만들자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예, 페미니즘에 반대한다는 게 그런 말을 하자는 게, 여성은 가사해야 되고 육아해야 되고 그렇게 하자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페미니즘의 황당한 주장들 있죠. 아까 보신 탈코르셋부터 해서 뭐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원금을 준다라든지, 아이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르친다라든지, 가정을 해체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에 반대하자는 거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오해하시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분자혁명을 역으로 하는 거예요. 역으로 하나하나의 개개인들이 지금의 주류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문화, 주류 문화라기보다는 성경적인 문화, 이게 좋은 거라는 것을 하나하나의 개인들한테 납득시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가정을 해피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우아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게 페미니스트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겠죠. 주변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주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가정을 이루시면은 이게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우아해야 돼요. 우아해야 돼. 행복에다가 절제로부터 오는 고상함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저 사람들은 가정이 되게 우아하다,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일단 잘해야 되는데, 예, 좀 그런 가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와이프 내가 맨날 참아주고 살아, 우리 남편 맨날 참아주고 살아. 근데 참아주고 살기 이전에, 참아주는 것도 좋은데 그 이전에 자기가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본인도 상대방만큼, 배우자만큼 본인도 쓰레기인 걸 좀 알면 상대방의 쓰레기성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예. 기본입니다. 사랑의 바탕을 둬야 되겠죠. 나머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서 2, 3, 4번 생략하고 5번 예수 안에 행복한 가정을 꼭 읽으시라. 목사님 가정 세미나를 꼭 들으시라. 저도 그거 아니었으면 이혼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가정이 문제면 가정을 고쳐서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지, 가정을 파괴하자, 친밀한 결사체를 만들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진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공화주의자다 그랬는데, 공화주의가 뭐냐면, 요즘에 나 애국심 있어 이러면 되게 할아버지 취급받지 않나요? 쉰내나 뭐 이상해, 틀딱이야? 뭐 이러잖아요, 그죠? 애국심을 갖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고상한 말로 표현하자면 공화주의입니다. 공화주의. 그러니까 공화주의가 뭐냐면, 나라는 개인의 신앙생활과 삶의 기초라는 거예요. 뭐 이제 불신자들한테도 말할 수 있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기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자, 휴전선 위와 아래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라면서 뭐 김일성 숭배하신 적 없고, 그죠? 배고파 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딱 이제 휴전선 바로 입으로 가면 그런 사람들 있죠.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삽니까? 나라가 다르니까,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좋은 공화국, 건전한 공화국은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바탕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 공화주의는 뭐냐면, 그 공화국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자는 사상이에요. 그래야지 개인의 삶도 윤택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화국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시민적인 덕성, 영어로 하면 벌추인데요. 저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시민적 덕, 그리고 도덕. 마이클 샌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이클 샌델. 옛날에 정의란 무엇인가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 사람이 공화주의자거든요. 이제 아무튼 이제 그 시민적 덕을 보존하자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국, 나라를 잘 지켜야 돼, 이런 말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면 공화주의 몰라? 리퍼블리카니즘 몰라?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화국을 망치는 사조와 운동, 이런 것들 저지해야 된다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고요. 이 공화국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이 신앙의 자유가 유지될 수 있는 공화국이 유지돼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이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자혁명을 저지해야 된다. 그리고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대학생들이 계시고, 동기 대학생 이제 졸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대학생이라면 강의실에서 이런 여러 가지 논리들을 좀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적인 가치를 세속어로 설득해야 돼요. 야, 동성애는 죄야, 이러면 안 돼요, 불신자들한테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왜 제정되면 안 되죠? 내가 이거 가려놨는데 나왔네. 예.
이게 가려놨다가 딱 등장하게 해놨거든요. 야,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지금 저기 적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다 대답 못하세요. 동성애 딱 이게 바로 튀어나오죠. 동성애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동성애가 왜? 이렇게 나오겠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 자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라고 고상하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인권의 3세대 세 가지 종류의 인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자유권, 두 번째가 사회권, 세 번째가 연대권인데 그 중에 제일 기본이 되는 인권이 자유권이야. 사상, 학문, 양심의 자유, 그다음 신앙의 자유, 자유재산권 이런 것들이 자유권인데 차별금지법은 이런 걸 침해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가치를 성경의 언어로 불신자들 설득하는 거는 성경적 언어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성경의 진리성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죠. 저는 이제 계속 이런 거를 한 10년, 2015년, 16년부터 계속 고민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소개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 공격하는 사람하고 말싸움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을 이겨먹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신념은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라 중간적 입장에 있는 청중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설득의 논리를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말싸움에서 상대방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설득 가능한 논리를 중립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목사님도 맨날 말씀하시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표가 중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 표밭이거든요. 그 설득 안 되는 한 사람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그래서 토론할 때 보면 막 말싸움하잖아요. 저 사람 이겨먹어야 되는데 이겨먹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뭐가 목표입니까? 청중들을 내 편으로, 우리 편으로 끌어오는 게 목표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강의실에서 혹은 뭐 주변 사람들 만나셨을 때도 이제 이런 차별금지법 얘기 나오면은 그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세속의 언어로 그분이 불신자라면 말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예. 그 기독교도 사실은 분자혁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옛날에 구한말에 요거까지만 다 하고 마칠게요. 구한말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네. 구한말에 그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요. 그 한 마을에 그 어르신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교회를 딱 모시고 왔더니 이분들이 제일 문제가 된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갔더니 우리 집 노비랑 같이 앉으라는 거예요. 나를 양반인데 그게 제일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양반교회, 노비교회 따로 만들었었어요. 한동안. 이게 분자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바꿔가지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나라를 바꿀 때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인이 막 정치인이 돼가지고 야 신분 이제부터 없애. 니네 다 똑바로 같이 앉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개인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변화시켜요. 변화시키면 아까 다다다다닥 다 바뀌어요. 그 위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게 분자혁명. 기독교도 분자혁명을 통해서 사실 분자혁명의 원조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도 분자혁명을 통해서 사회를 바꿔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신념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분자혁명이 성공하는 거예요. 역분자혁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역분자혁명을 하셔야 됩니다. 역분자혁명. 그래서 주변에 지성인이시잖아요. 대학 다 다니셨고 졸업하셨고 주변에서 혹은 강의실에서 그런 역분자혁명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고 또 한국 기독교의 조국 교회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조국 교회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성적인 연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이런 역분자혁명을 하시는 게 30년 후에는 다른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게 좀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부하시는 걸 좋아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자꾸 작은 글씨 안 보이고 막 이런 나이가 됐잖아요. 이제 또 같이 후세대에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아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신문에도 칼럼도 많이 쓰시고 이래야 되는데 같이 좀 그런 동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계룡 집사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특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도 다들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네, 저도 오늘 또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좀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저 특강 내내 되게 집중하면서 들었거든요. 제가 요 근래 이런 시간이 사실 대학 청년회에서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라가 돌아가는 거, 정치가 돌아가는 거, 이 문화가 돌아가는 거, 세대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래 맞아 분별해야지 깨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막 제대로 막 집중하고 이게 성경적으로 이런 게 부딪히고 이런 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논리로 싸워야 되고 이런 논리로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무감각하게 많이 잊고 살았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아까 보셨던 자본주의의 이제 그 기강을 무너뜨리는 그 구조 안에서 이런 것들 이 페미니즘도 하나의 어떤 가정을 무너뜨리고 결국엔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이것이 결국엔 기독교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 또 세대 차이가 느껴질 수 있지만 저도 중고등학생 때 돌아보면은 동성애가 굉장히 생소한 약간 단어였어요. 그리고 동성애 하면은 다 적대감과 거부감을 가지는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동성애라는 말을 했을 때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감정이 드러나면 그게 적대시되고 그게 거부시되는 그런 지금 세대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친구들이랑 특히 학교에서든 되게 직장 동료들이랑도 이런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 되게 민감해질 거예요. 쟤는 뭐야? 쟤는 왜 소수자들에 대한 권리를 무시하지? 쟤는 되게 좀 제 사상이 특이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상하게 되는 그것들을 적대시하는 게. 근데 여러분들 안에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이게 영적인 전쟁임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세대가 악해질수록 마귀 역사도 되게 고도화되거든요. 되게 고도화 전략이 되면서 내 생각을 조금씩 갉아먹고 이 문화를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정치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내 신앙을 드러내는 거 이렇게 되면 결국엔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게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 믿어 교회 다니자 예수 믿자 이게 그냥 제 종교가 기독